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ESG 경영 전략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단 폐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폐액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폐액, 폐수들이 가장 처음에 거치는 곳은 집수조라는 곳입니다. 집수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폐액들은 반응조, 중화조, 응집조를 차례대로 거치게 되는데요. 반응조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폐액들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어요. 반도체의 주 성분인 실리콘을 포함해서 구리, 그리고 절연체, 고분자, 알루미늄, 에폭시 메탈 컴파운드, 반응 부산물들, 그리고 불소와 같은 그런 화학 원소들, 그리고 그 외의 메탈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이 더욱더 반응을 서로 잘 일으킬 수 있게끔 어떤 화학 성분들을 혼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 성분을 혼합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pH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pH를 다시 한번 중화를 시키는 중화조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분들이 서로 잘 모일 수 있게끔 해주는 응집조를 거치고 나면은 이러한 성분들이 뭉치면서 어떠한 폐수, 즉 액체와 고체로 이제 상분리가 침전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상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액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방류조로 보내고요. 이 방류조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킨 다음에 액체들은 그대로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모여있는 이런 고체들이 다양한 성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성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농축도라는 곳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폐액과 함께 이제 방출이 원래 되었었던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수분을 함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프레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스를 통해서 수분들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저희가 흔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고형분 형태의 슬러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고형분 형태의 슬러지를 저희가 케이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일어나는 폐수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슬러지 고형분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탈수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살펴봤듯이 탈수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프레스를 한국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가, 수분을 제거해야지만 어떠한 슬러지 고형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탈수기의 종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심 탈수기가 있고요. 스크류 프레스, 그리고 벨트 프레스, 그리고 필터 프레스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원심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뱅글뱅글 돌리면서 결국에는 고체와 수분을 이제 분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크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시멘트를 혼합을 하거나 이럴 때 스크류 방식으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고체와 액체를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벨트 프레스를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쌉니다. 벨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런 슬러지들을 벨트에 올리게 되면은 이 벨트가 결국에는 압착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곳들을 지나가게 되면서 수분들을 쥐어 짜내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필터 프레스입니다. 필터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필터를 활용을 함으로써, 즉 여과를 시키는 거죠. 여과를 시킴으로써 수분들을 빼내고 남아있는 그런 고형분들을 필터로 추출을 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함수율이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슬러지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함수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레스 혹은 탈수기들이 다른 함수율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낮으면 낮을수록 수분을 더 많이 제거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함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필터 프레스가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수율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W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에 포함된 물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저희가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W 같은 경우에는 수분 중량 플러스 그리고 이제 슬러지 중량이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분모로 하여 분자를 수분 중량으로 놓고 수분 중량을 다시 한번 분모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함수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율이 99%, 즉 100%에 가까운 슬러지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제 밑에 그림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함수율이 99%라면 100%랑 지금 가까운 상태인데요. 함수율 100%의 의미는 슬러지와 그리고 수분의 양이 각각 거의 동일하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함수율 30%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비중을 살펴봤을 때 수분의 양이 어떠한 고형분의 양의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율 130%의 경우에는 수분의 양이 어떠한 슬러지의 양보다 1.3배가 더 높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탈수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러한 수분들을 슬러지에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과 이제 부피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함수율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수분들을 제거했을 때 부피를 줄일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율과 부피는 서로가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1 곱하기 100 빼기 W1, 즉 어떠한 부피 1은 100 빼기 함수율의 첫 번째는 V2, 즉 부피 두 번째인데 함수율의 두 번째 로 이제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식입니다. 그래서 함수율 99%인 슬러지 1000m 세제곱을 원심 탈수기, 즉 함수율이 80%인 원심 탈수기와 그리고 함수율이 각각 60%인 필터 프레스로 탈수할 때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의 부피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슬러지 자체의 함수율이 99이고 그리고 부피가 지금 1000m 세제곱이기 때문에 각각 이것들을 W1과 V1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심 탈수기를 썼을 때를 저희가 함수율 2 혹은 필터 프레스를 썼을 때를 함수율 2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숫자들을 이제 대입을 한 다음에 V2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원심 탈수기, 즉 함수율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원심 탈수기를 활용을 했을 때 50m 세제곱까지 부피를 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터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원심 탈수기보다 함수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5m 세제곱까지도 부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수분을 함량을 하고 있는 슬러지가 1000m 세제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레스들, 탈수기를 거치고 나면은 굉장히 작은 부피로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탈수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건조기를 통해서 정말 미량으로 남아있는 그런 수분들을 날려주게 되면은 액체들을 날려주게 되면은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 케이크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율과 그리고 또 감량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감량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가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슬러지를 이런 식으로 탱크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탈수를 거치고 건조까지 거치게 되면은 처음에 가져왔었던 무게에 비해서 약 10% 정도 수준까지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있었던 수분보다 훨씬 더 적게, 즉 최종 부산물은 10% 이하의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왜 어떤 식으로 폐슬러지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패키지 공정 중에서는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어드밴스 패키징에서는 CMP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소잉, 백랩 등에서 실리콘을 포함한 슬러지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실리콘 성분들이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어떤 슬러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주 성분이 되고 침전조 반응조를 통해서 SI 성분들이 저희가 이제 모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 실리콘들을 활용을 해서 고부가 가치 소재인 실리카로 만들 수 있다면은 앞서서 삼성전자가 제안을 했었던 시멘트 원료에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형석 대체제로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리를 추출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을 통해서 자원 순환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실리카라는 소재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가? 왜 실리카라는 소재의 자원 순환에 주목을 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Si 성분이고요. 실리카는 SiO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Si를 활용을 해서 이 실리카를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실리카를 왜 저희가 고부가 가치 소재라고 이제 부르는가라는 거는 이 실리카가 다양한 반도체 소재에 실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백랩 과정 혹은 CMP 과정에서 실리카를 활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실리카의 사이즈는 약 200나노에서 20마이크로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HBM을 저희가 만들 때 활용하는 non-conductive 필름 혹은 페이스트에도 이 실리카가 필러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0나노에서 약 200나노 수준으로 CMP보다 더 작아진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사실은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의 내부에도 실리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있는 이제 실리카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균일하고 이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굉장히 작은 형태들도 함께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리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러 소재로 다양한 곳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칩 패키지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언더필의 소재로도 실리카가 활용이 되고요. 와이어 본딩에서 활용을 해주는 다이 어태치 필름의 내부에도 실리카들이 포함이 되어서 필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CB 프린티드 서큐트 보드, 즉 반도체 패키징용 PCB의 내부에도 실리카들이 프리프레그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활용을 통해서 슬러지에서 실리콘 성분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실리콘 성분들을 활용을 해서 반도체 소재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실리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리카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전구체 물질을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I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구체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퓨ම්드 방법, 그리고 수혈합성 방법인 하이드로설멀법 혹은 균일한 실리카를 만들 수 있는 졸겔법 혹은 침전법을 활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퓨임드법이랑 이제 프리시피테이션 즉 침전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퓨임드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리카를 만들 수 있는 전구체를 놓고 불로 강하게 이제 가열을 해주면서 어떤 가스들을 넣었을 때 실리카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퓨임과 같이 성장을 하는 형태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서 이제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침전법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좀 균일한 실리카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졸겔법을 통해서는 굉장히 균일하고 동글동글한 실리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실리카를 어떻게 제조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방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퓨임드법 같은 경우에는 SiCl4라고 부르는 전구체를 이제 활용을 해주고요. 이 SiCl4를 산소와 수소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1000도씨 이상의 불꽃을 가하게 되면은 이 SiCl4가 가수분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실리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퓨임드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이제 부산물이 염산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위험한 방법이죠. 하지만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반응 시간과 대량 생산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안 좋은 점은 형태가 이렇게 퓨메 형태로 자라나기 때문에 불균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염산과 같은 부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졸겔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졸겔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솔루션에서 출발을 해서 겔로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나노 입자라든지 입자들을 만들게 되면은 처음에는 용액들을 혼합을 해주고요. 이 용액들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죠. 액체 상태인데 이것들이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점점 더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혹은 분자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분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체 형상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GIF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용액들만 존재를 했을 때는 굉장히 투명한 색상이었다가 그 투명한 색상이 점점 입자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하얗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솔루션에서 겔로 변화하는 졸겔법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졸겔법을 통해서 실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라놀이라고 부르는 전구체를 쓰게 되는데요. 실라놀이라고 하면은 알코올의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Si와 이제 OH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가 실라놀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SiOH와 SiOH가 만나게 되면은 가수화 반응과 축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SiOH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 H 자체가 붙는 걸 저희가 가수화 반응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리고 H와 HO가 만나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탈수 반응 혹은 축합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물 분자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하나의 산소만 이제 남게 되는데 이 산소가 양쪽 옆에 SI들을 각각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수화와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용액 형태였던 이러한 화학적인 시약들이 혹은 화학물들이 이렇게 고체 형상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이러한 반응을 졸겔법이라고 부르고요. 졸겔법 같은 경우에는 용액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자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왜냐하면 반응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입자들이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예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폐 슬러지에서 실라놀이라고 부르는 전구체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식으로 저희가 추출을 할 수 있냐면요. 일단 염기 용액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염기 용액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NaOH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를 생각해 보면은 NH4OH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염기 용액들이 있을 텐데 이 염기 용액들의 특성은 OH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 슬러지와 이런 염기 용액들을 혼합을 해주게 되면은 슬러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Si 성분들이 이런 염기 용액에 존재하는 OH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실라놀이라고 부르는 전구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슬러지에다가 염기 용액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염기 용액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실라놀이라고 부르는 전구체를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투명한 액체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라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어떠한 pH를 맞춰주면서 용액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실라놀들이 졸겔 반응을 통해서 실제 실리카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졸겔법의 이제 문제점은 처음에 이제 용액
극상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고체들을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는 원심분리라는 방법을 활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심분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원심력을 활용을 함으로써 고체와 액체를 각각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가 일어난 후에는 이렇게 고체들이 어떤 벽면에 모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원심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원심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통에다가 이제 넣고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원심력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원심 분리가 대량 생산에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액체 상태로도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라고 했던 이유는 1리터나 뭐 4리터, 즉 실리카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리카를 포함하고 있는 용액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약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가까이의 어떤 가격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옆 나라에서는 1톤에 약 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졸개법을 통해서 균일한 실리카를 뭐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도 단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졸개법을 통해서 저희가 실리카를 만들게 되면은 앞서서 봤던 이제 푀드법과는 다르게 굉장히 균일하고 그리고 예쁜 형상의 실리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란올의 양을 조절하거나 pH 농도 그리고 촉매제 그리고 용매의 양, 온도 등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균일한 실리카를 크기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뭐 수백 나노미터 단위의 크기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크로에서 그리고 더 커진 사이즈로 실리카들을 각각 졸개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반도체 공정에서는 수십 나노부터 수백 나노, 수마이크로까지의 이제 어떤 실리카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졸개법을 통해서 실리카를 제조하게 될 경우 우리가 목적에 맞는 크기의 실리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장점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슈알합성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슈알합성법은 사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압력밥솥이 사실은 슈알합성의 원리입니다. 압력밥솥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밥을 짓게 되면은 쌀을 물과 함께 압력밥솥에 넣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수분들이 압력밥솥의 내부에 가득 차게 기화가 되면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요. 압력이 가해진다.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반응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가하면서 열을 함께 가해주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밥솥에서 지은 밥보다 혹은 뭐 냄비를 사용을 해서 만든 밥보다 압력밥솥의 이제 밥맛이 더 좋은 이유는 순간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밥알들이 잘 익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도 이런 슈알합성법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슈알합성법을 통해서 저희가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면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반응들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가 동시에 들어가게 될 경우 반응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알합성법을 통해서 실제로 실리카를 만들 수가 있나 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폐 웨이퍼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용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압력과 열을 가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도 실제 실리카가 바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슬러지 자체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웨이퍼 자체를 가지고 오거나 웨이퍼의 분진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만에 반응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물만을 집어넣고도 슈알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압을 해야 되고 이제 열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수열 반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입자들이 실제로 처음에는 이렇게 커다랗던 실리콘의 어떠한 웨이퍼들 혹은 웨이퍼의 분진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응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폐 슬러지에 존재하는 이제 SiH가 물에서 빠져나온 OH-와 만나면서 또 실라놀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실라놀들이 탈수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실리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부산물론에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을 띠고 있는 방식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침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폐 슬러지를 강염기인 NaOH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은 NaOH 같은 경우에는 Na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Na 성분은 뭐 나트륨이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소디움 혹은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NaOH와 반응을 하게 되면 소디움 실리케이트, 즉 물유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유리 같은 경우에는 실리카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슬러지를 NaOH와 반응을 통해서 이런 물유리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산과의 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리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리콘 슬러지에 NaOH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NaOH를 빼주고 산과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 진행을 했을 때 물유리가 굳으면서 실리카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그 물유리법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는 어떤 용매들이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유리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유리가 NaOH와 그리고 Si 성분이 만나게 되면 물유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물유리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산을 만나게 되면은 가수와 그리고 탈수 반응을 일으키면서 실리카를 만들어내게 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실리카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다 가수와 탈수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물유리법의 장점은 대량 생산 그리고 필터레이션을 통해서 쉽게 입자가 회수가 가능하지만, 살펴볼 수 있다시피 형태가 좀 불균이라고, 그리고 NaOH와 그리고 황산이라 부르는 강염기, 강산을 사용해야 되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수열 반응과 그리고 어떤 그 졸겔법을 동시에 뭐 활용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폐 실리콘 슬러지에다가 미량의 염기 성분을 집어넣고 저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까맸었던 이러한 슬러지가 하얗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포함하고 있는 슬러시들이 미량의 암모니아와 그리고 열을 가해주면은 실리카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명칭을 정해서 모디파이드 졸겔법, 즉 변형이 된 졸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졸겔법과 실라논 추출 원심 분리 그리고 수열 합성에서의 가열 가압의 각각의 어려움들을 조금씩 이제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원 스텝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디파이드 졸겔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리카가 만들어지고 나면 필터레이션을 이제 한번 거쳐야 되는 점이 있고요. 필터레이션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실리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용액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심 분리를 한 번 더 수반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도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 실리콘 슬러지에서 Si 성분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퓨임드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졸겔법 그리고 수열 반응인 가압법,
그리고 모디파이드 졸개법, 그리고 침전법을 통해서 각각 진행을 했을 때 실리카가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자 사이즈는 다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슈엘 반응과 그리고 침전법이 조금 더 유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디파이드 졸개법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졸개보다는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유리법으로 이제 만드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원래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폐실리콘 슬러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기업에서 폐실리콘 슬러지를 그대로 제공을 해준다면 이런 단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전구체의 가격들 대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실리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더 고부가 가치의 이제 실리카 소재를 만드는 건데요.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이 실리콘 폐슬러지는 결론적으로 뭐 NaOH나 아니면 암모니아, 즉 염기를 만나게 되면은 물유리로 바뀌거나 아니면 실라놀 전구체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실라놀 전구체를 활용을 해서 다른 용매들을 더해주게 되면은 가수화와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서 실리카로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저희가 재활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저런 동그란 형태의 실리카보다 더 고부가 가치의 이제 실리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고부가 가치의 실리카는 결론적으로 형상과 형태를 더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실리카의 제조법이라고 했다면 실리카를 막대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표면에 어떤 구멍들을 뚫어줌으로써 비표면적을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라놀 전구체에 저희가 계면활성제라고 부르는 화학약품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친수성과 소수성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비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면활성제인데요. 이런 계면활성제들을 농도에 따라 조절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계면활성제들이 용액 안에서 어떠한 형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실라놀들이 그 형태에 각각 포함이 되면서 이런 계면활성제를 섞어 주었을 때 실리카의 형상들을 주름지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종횡비를 길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로 만들거나 더 형상 조절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형상 조절 혹은 형태 조절을 진행을 했을 때 실리카들의 가격이 수배가 올라갑니다. 아까 저희가 일반적인 실리카를 봤을 때 뭐 리터당 10만원, 20만원 정도였다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람 단위로 이제 몇십만원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이제 실리카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폐실리콘 슬러지들을 수분을 빼낸 다음에 고형분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그 고형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 실리카라고 부르는 고부가 가치의 소재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 졸겔법 혹은 수혈합성법 혹은 물유리법 그리고 가압법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실리카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